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국어의 박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총 3편의 시를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라라고 하는 시고요. 이 시는 읽다 보면 뭔가 다른 사물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마음 아픔을 투영하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윤동주의 서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시일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구절은 정말 누구나도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10년을 경영하여 라고 하는 시조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정형시인 시조에 대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 수라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간략하게 이 시의 내용을 읽기 전에 백석이라고 하는 작가의 실제 상황을 좀 간략 정리를 해보자면 당시 상황은 일제강점기고요. 일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백석이라는 시인의 가족 자체가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흩어져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우리 가족이 흩어진 이유가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닌 외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 자신의 가족의 모습이 이 안에 거미의 가족의 모습으로 비추어져 담겨 보여집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거미 새끼 하나가 방바닥에 이렇게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지금은 차디찬 밤이다. 언제인가 새끼 거미가 쓸려나간 그곳에 아주 큰 거미가 왔는데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이때 이 짜릿은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슨 놀이기구를 탈 때 이럴 때 느끼는 짜릿한 감정이 아니라 평안도 방언으로서 약간 마음이 슬프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또 그 큰 거미를 쓸어서 문 밖으로 버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차가운 밖이지만 그래, 너의 새끼가 있는 대로 가라 라고 하면서 서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큰 거미는요, 내가 버렸던 그 거미 새끼의 어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내가 추측을 한 거죠, 시적 화자가. 이렇게 해서 아렸던 가슴이 채 이렇게 싹기도 전에 어디에서 이제 좁쌀 알만한 알에서 방금 막 가재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정말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에 또 큰 거미가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름아름거린다. 난 그걸 보고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지금 나는 조그만 새끼 거미를 밖으로 버렸고 그 자리에 어미 거미가 다가와서 어미 거미한테 그래 그럼 너도 새끼 있는 대로 보내주마 가렴하고 보냈는데 이젠 정말 걷지도 못하는 조그만 새끼 거미까지 그 어미를 찾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 가슴이 메이는 거죠. 왜냐? 그 거미 새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거미 새끼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한 거니까. 자신의 가족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는데 내가 지금 남의 가족을 해체시킨 꼴이 되었으니 가슴이 메이는 거겠지요. 그래, 그러면 작은 새끼 거미야, 내 손에라도 올라오렴,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손을 내어 밀지만 분명히 울고 불고 할 이 작은 것, 이 작은 새끼 거미는 나를 무서워하며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난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서 또 문 밖으로 버리면서 이것에 엄마나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쉽게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내 상황이 어떠냐 보다 내가 이 거미의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고 매번 찾아오는 거미의 가족들을 밖으로 내어주면서 제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밖으로 보내주는 그런 장면인 거죠. 자, 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난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뭘 좀 정리해서 볼 거냐면 시적 화자의 정서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무심합니다. 거미네? 휙 버린 거죠? 문 밖으로 쓸어버렸어. 자, 그러면 이 쓸어버린 상태는요, 이미 그 문 밖으로 쫓아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족을 해체시킨 건데 지금은 사실 가족이 있다 없다라는 걸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따뜻한 방 안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차디찬 밖으로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디차다 그리고 깜깜한 밤이다 라고 하는 건 둘 다 약간 어두움을 상징하는 거고요.
거미 가족에게 처한 비극적인 현실인 거죠. 내가 쫓아낸 그 공간은 무척이나 차가운 곳입니다. 심지어 앞을 볼 수도 없는 깜깜한 밤입니다. 그러한 곳으로 난 거미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언제인가 새끼 거미가 쓸려나간 그 곳에 큰 거미, 즉 엄마 거미가 왔겠죠. 난 가슴이 짜릿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일이 이제는 짜릿함으로 바뀝니다. 왜냐? 내가 보냈던 그 새끼의 어미가 찾아왔구나 라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거죠.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면서 차가운 바뀌지만 그래 새끼 있는 곳으로 가거라 라고 하며 서러워합니다. 내 행동이 한 가족을 헤어지게 했구나 라는 생각에 서러움을 느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의 이 아린 가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어디에서 정말 좁쌀 알만한 알에서 막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정말 작은 새끼 거미 하나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아물거리는 걸 보고 이번엔 가슴이 메이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내 손에 올라오렴. 그럼 넌 걷지도 못하니 내가 받아서 밖으로 보내주마 하고 나는 손을 내어 밀었으나 이 거미의 입장에선 어때요? 나의 형도 나의 엄마도 밖으로 내어다 버린 장본인의 손인데 저 손이 친절할 리가 없겠죠. 두렵고 무섭겠죠. 그래서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이 나를 무서워하며 달아나 버리자 그 모습을 보면 나는 또 한 번 서럽습니다. 내가 이 작은 거미를 두렵고 무서워하게 했구나. 난 이 작은 것을 곱게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서 또 문 밖으로 버리면서 그래 엄마나 누나나 형이 이 주변 어딘가에 배회하고 있다가 쉽게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하는 화자의 심리 상태 나타나고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 화자의 바람이 나타납니다. 가족 공동체 회복에 대한 소망. 실제로 백석이라고 하는 본인 자기 자신도 일제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기의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 마음 아픈 상황. 그래서 얼마나 가족과 떨어져 있는다는 게 아프고 가슴 아프고 싫은 일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 생각도 없이 이 새끼 거미와 어미 거미와 정말 알에서 갓 깨어난 듯한 작은 새끼 거미를 헤어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 마지막에 그들을 다 내어주면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해서 보내주긴 했지만 실제로 지금 이 상황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상황,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그러한 게 바로 제목에 드러납니다. 수라라고 하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아마 수라상이라고 하는 걸 떠올릴 겁니다. 임금님의 밥상을 수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실제 사전의 의미 또 다른 의미, 그러니까 불교적인 의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세계인 아수라. 왜 이렇게 아수라장이야? 라는 표현하죠. 그 아수라를 뜻하는 표현이 바로 수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본인이 헤어져 있는 그 일제강점기에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 그 상황도 수라인 거고 이 거미들 가족에게도 흩어진 그 상황이 수라인 거죠. 자, 그래서 제목이 수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핵심 정리를 보면 수라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세계인 아수라, 이곳을 수라라고 얘기하고요. 상징적으로 이 시 안에서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가족 공동체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해체되어 버렸던 우리 민족의 정말 슬픈 상황을 우의적으로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우리 민족의 상황이 지금 아수라장인 거죠. 자, 시대적인 상황은 그렇다 보니 1930년대 일제강점기고요. 백석이라고 하는 작가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도 그리고 시대적인 진짜 역사적인 상황도 가족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져 버린 상황이고 이 시적 화자는 해체된 가족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수라라고 하는 작품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적 화자의 심리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한 태도로 새끼 거미를 문 밖으로 쓸어버렸고 큰 거미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서글픈 짜릿함을 느끼고요. 그런 다음 큰 거미를 문 밖으로 쓸어버리면서 내가 그들을 헤어지게 했구나라고 서러워합니다. 그리고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큰 거미를 찾는 것을 본 그 후에 가슴이 메이고 마지막 그 새끼 거미를 문 밖으로 내어버리면서 만나기를 바라죠. 그러며 서러움과 슬픔을 느낍니다.
그들이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인 것처럼 가족인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디찬 밤이라고 하는 이 시어는요. 차갑다라고 하는 느낌과 밤이라고 하는 이 시어 둘이 만나게 되면서 일제 치하의 시대 상황, 암울하고 깜깜하고 차가운 그런 시대 상황, 그리고 거미 가족이 처해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그러한 시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자, 윤동주의 서시 이 작품은요. 일제강점기에 지식인이 쓴 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식인이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의 지식인은 아직 배우지 못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지식을 전달을 해주고 광복과 독립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 스스로의 자주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교육을 할 의무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입장들인데, 일제 강점기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도 그러한 자신의 어떠한 자신들의 노력들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성찰하는 내용을 담은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앞으로 나의 길을 걸어가겠다. 내가 어떠한 선구자적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난 걸어가야겠다. 그런데 오늘 밤에도 역시 별이 바람에 계속해서 스치운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하늘이라는 공간을 올려다 봤을 때 그러한 공간은요. 우리보다 높은 이상향,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세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을 봤을 때 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자아성찰의 매개체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거나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뭔가 하늘을 떳떳하게 바라보기가 부끄러운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를 갖게 되는 거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내적 갈등을 겪게 만드는, 내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아주 작은 내적 갈등을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에도 나는 엄청 괴로워합니다. 왜냐? 내가 이 갈등에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내가 그러한 것을 실현하기엔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괴로워하는 거죠.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끊어볼게요. 여기까지만. 그 다음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볼게요. 왜 여기까지 내용을 읽어봤을 때 바람에도 내가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걸 사랑할 거고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오늘 밤에도 역시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고 하는 건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순서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보통 별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떠있는 반짝반짝, 그래서 순수를 뜻하는 표현. 그래서 순수함을 내가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죽어가는 것이라는 건 지금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얘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들을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지식인으로서 그 사람들을 내가 품고 가르치고 교육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내가 앞서서 뭔가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길, 어떤 길이겠어요? 선구자의 길이겠죠. 선구자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여기에서도 역시 별을 보니까 이 순수함을 뜻하는 표현이다라고 알 수 있겠는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이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싶지만 빛나는 별을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련, 고난을 뜻하는 시어인 거죠.
그래서 오늘 밤도 역시 나는 이러한 선구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의지를 다지지만 역시 나를 흔들리게 하는 바람이 계속 스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이 글의 갈래는요,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주제를 정리해 보자면 지금 여기에 일반적인 그 시대적인 배경은 일제강점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당시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 부끄러움 없는 삶,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소망. 그리고 조금 하나 덧붙이자면 선구자적 길에 대한 의지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볼게요. 시상 전개 방식을 보면 시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미래 그리고 현재로 돌아오고 있죠.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보면요. 화자는 어찌됐든 자신이 선구자적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처한 현실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나는 반짝반짝 별을 바라보고 싶지만 바람이 그 별을 흔드는구나. 어쨌든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는구나.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정적인 현실이지만 나는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주는 중입니다. 자, 대립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보면요. 별과 바람이 서로 대립되는 이미지인데 별 같은 경우는 희망이나 순결 그리고 이상적인 삶 이런 것들을 뜻하고요. 바람은 이 별이 잘 빛나지 못하게 흔드는 존재, 즉 시련이나 고난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년을 경영하여라고 하는 송순의 작품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작품은 지금까지 봤던 작품하고 약간 다른 것이 일정한 형식이 좀 끊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번 끊어서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3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하여 시조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정형시, 시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시조를 기본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한 줄을 초장, 중간에 나오는 한 줄을 중장, 끝에 나오는 한 줄을 종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총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3장이라고 얘기하고요. 구절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구절인 6, 9. 글자 수로 봤을 때 45자 내외의 글자 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첫 번째 형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 형식, 끊어 읽은 걸 보니 여기 사음보, 사음보, 사음보로 끊어 읽어지고 있죠. 사음보. 세 번째 형식, 시조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종장의 첫 번째 음보는 몇 글자? 3글자. 그래서 종장의 첫 음보는 3글자 혹은 3음절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자, 이러한 규칙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일단 봅시다. 10년을 경영하여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해서 뭘 얻게 됐냐? 초려 3간을 지어냈대요. 초가집 3칸짜리. 그러니까 1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겨우 초가집 3칸이에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에게 필요한 그 공간은 고작 그냥 초가집 3칸이면 족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분히 만족하는 태도, 조금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안에서 넉넉함을 즐기는 여유로운 태도, 이런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3간 지어내니 소박한 삶의 모습이고요. 나 한 칸 갖고 달 한 칸 주고 청풍 한 칸 줬더니 방이 더 이상 없어요. 자, 이건 어떤 태도냐면 자연 친화적인 태도입니다. 그 3칸이니까 내가 한 방은 옷방으로도 쓰고 한 방은 뭔가 DVD도 볼 수 있는 방으로 쓰고가 아니라 나는 한 칸만 있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나의 친구들인 자연들을 한 칸씩 드려야겠다. 그리고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까 내 주변에 쫙 둘러두고 보겠다라고 하는 자연과 벗삼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소박한 삶에 대한 예찬을 담은 시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래는 시조죠. 시조 중에서도 3장 6구 45자 내외의 기본적인 형태의 평시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기상으로 봤을 때 고전 소설이 아니라 고시조와 현대 시조로 나눠본다면 이건 가부기역 이전에 지어진 고시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를 보자면 자연 속에서 추구하는 소박한 삶에 대한 예찬.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나는 자연 속에서 뭔가 욕심을 가지지 않고 소박하게 살아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조에 대한 그 개념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봤을 때 전기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뭐 벗삼아 지내는 이야기들 아니면 임금에 대한 충절의 같은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게 되고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서는 평민들도 같이 글을 쓰다 보니까 자신들의 실제 생활, 서민들의 애환, 뭐 농사일, 사랑 이야기도 솔직하게 많이 드러나게 된다라고요. 자, 이러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풍류 혹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여유로운 모습 이런 것들은요. 주로 양반들이 쓴 시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핵심 정리 봅시다. 자, 화자의 사상. 화자의 사상을 나타낼 수 있는 사자성어가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강호, 한정, 자연, 친화, 물화일체, 안빈낙도, 안분지족.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자연 속에서 내가 욕심을 버리고 욕심 없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러니까 없는 와중에서도 가난한 삶 속에서도 여유를 즐기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고사성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징적인 시어들의 의미를 보자면 달이나 청풍이나 강산 이런 시어들은 딱 그 달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두 편의 시하고 마지막 10년을 경영하여라고 하는 시조를 봤는데요. 이제 이 뒤로 넘어갈수록 시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우리가 평시조를 기본 형태로 봐서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 연시조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는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사설시조도 나타나고 뭐 연시조도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조에 대해서 그 형식, 4가지 형식 공부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읽게 될 시조들을 미리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그 정형시로 이루어진 시조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